7. 먹구름 속 천둥소리. 펑더와이는 비장한 각오로 작전을 위한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여 일일이 여러분의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결정한 사항들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 중국지원군 당위원회의 조직은 당 중앙과 마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오. 나는 우리 중국지원군 총사령관 및 부정치위원으로 작전의 총책을 맡을 것이요. 덩하동지는 제1부사령관 및 부정치위원으로 간부관리와 정치공작을 맡을 것이요. 홍세주 동지는 제2부사령관으로서 사령부 일과 특과병 그리고 후방보급일을 맡아주세요. 한센주 동지는 제3부사령관으로서 최전선에 나가서 작전을 독려하는 일을 맡아주세요. 제방 동지는 중국지원군 참모장으로 임명하는 바이요. 도핑 동지는 지원군 정치부 주임을 맡아주세요. 동시에 펑더와이를 지원군의 당서기에, 덩화는 당의 부서기에, 홍세주, 한센추, 제방, 도핑은 상무위원회 겸직 임명하는 바이요.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지휘관들을 향하여 펑더와이는 말을 계속한다. 작전 수행상 조선인민군과의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오. 중국지원군의 지휘부에 조선 고위급 동지 한 명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어. 내가 김일성 동지와 상의하여 박일호 동지로 합의하였소. 박일호 동지의 직위는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이며 동시에 우리 당위의 부서기를 맡기로 했소. 여기서 잠깐 박일호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박일호는 원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다. 우리나라 북쪽 끝 두만강 연안에 위치하며 서쪽은 무산군, 남쪽은 부령군, 청진시, 동쪽은 은덕군, 온성군에 접해 있다. 조선조 때는 청나라와 회령계시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연 일도 있다. 회령시의 하천은 시의 중앙으로 북류하여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회령천과 보울천 등 중소규모의 하천들로 형성된다. 두만강이라고 해서 무슨 국경이 아니고 마을이 개천 같은 곳으로 모두 조선 땅인 간도로 이어진다. 그 동쪽의 러시아 연해주 땅도 우리 선조들이 일궈놓은 발해의 땅이니 회령은 우리나라 최북단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 셈이다. 박일호는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서 두만강 건너 연변의 용정 삼합진까지 가서 한약을 지어오기도 하였다. 회령은 담배 생산이 많으며 특히 알몬드 살구, 백살구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7월 중순께 누렇게 열매가 익어 7월 하순이 되면 백살구의 수확철이 된다. 4월 하순이 되면 보통 살구꽃과는 다른 자주꽃과 비슷한 자잘한 하얀 백살구꽃이 만발하는데 박일호는 단짝 친구 리철근과 백살구 과수원길을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삐 빠진 망아지처럼 뛰어놀았다. 회령의 성북리에는 일명 오곡산성이라고 하는 운두산성이 있었는데 그 동네 선녀라는 여자아이와 셋이서 숨바꼭질도 하고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를 하고 놀던 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기 시합이 있을 때는 박일호, 리철근, 선녀는 항상 같은 편에서 굵은 새끼줄을 힘껏 잡아당기며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였다. 선녀는 옅은 복숭아 빛깔이 도는 발그스레한 볼을 가진 너무나 귀여운 아이였다. 그런데 선녀가 박일호보다 리철근을 더 좋아하는 것이 좀 불만스러웠다. 자라면서 리철근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독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리철근은 깊은 생각에 몰두하는 악자풍으로 바뀌어갔다. 박일호는 성년이 되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동북지방의 혁명에 참여하였다. 1931년 9.18 사변을 전후하여 예난으로 가서 중공중앙당교와 중국인민항일군정대학에서 학습하고
적후 항일 근거지인 허베이성의 라이조연이라는 연합편의 현 정부 현장과 당이 서기를 하였다. 42년 7월에 타이앙산 항일 혁명 근거지에서 화북조선 청년연합회가 열렸을 때는 팔로군 부총사령 펑도하이가 당 중앙과 팔로군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조선 청년 여러분, 중국과 조선은 한 나라입니다. 일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공산혁명을 완수하는데 어찌 국경이 있겠습니까? 오늘 참가한 조선 청년은 비록 20여 명이 지나지 않지만 곧 수천 수만 명에 이르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당 중앙과 팔로군을 대표하여 조선청년연합회가 성립된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여러분에게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할 것을 결정한다. 박일우는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하고 리철근은 조선독립동맹에서 활동한다. 박일우의 조선의용군 사령원은 무정, 부사령원은 박일우 박교삼이 맡았다. 그들이 44년에는 화북조선혁명 군사학교를 세우고 무정이 교장이 되고 박일우가 부교장이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산간닝 변구정부의 참의원이 되고 45년 6월 사이에는 진차지 대표단 성원으로 중국 공산당 7차 대회에 참여한다. 45년 8월 11일 팔로군 총사령 주더는 대반공 명령을 하달하고 무정과 박일우는 조선의용군 3천여 명을 인솔하고 예난, 타이항, 진차지를 출발하여 동북으로 진출한다. 그들의 임무는 일본군과 장제스군을 소멸하고 동북에 있는 조선인민을 결합함으로써 조선해방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45년 11월에 선양에 집결한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연맹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중공 중앙 동북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동북에 남고 일부는 조선에 들어가서 건국 준비를 하게 된다. 박일우는 46년 초에 귀국하여 8월에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되었으며 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장에 임명되었다가 48년 9월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초대 내무상이 되었다. 6.25 당시에는 군사위원회 회원이었으며 중국 군대의 북한 파병 준비를 돕기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에 파견 근무하게 된다. 리철근은 49년 7월에 무정을 따라 군인 선발대 1,000명과 함께 귀국하나 다음에 입국한 방우산 휘하의 제166 사단에 소속되어 철저히 군인의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었고 방우산이 제5 군단장이 되자 역시 그 산하에서 일개 사단장을 맡고 있다. 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꼭 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승전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던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중공군이 개입한 것 같은 낌새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전면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래도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휘하부대를 청천강까지 후퇴시킨 후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그 많은 인원이 일순간에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므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던 날 동시에 미군이 평양을 점령했고 20일은 미 공수부대 제187여단이 평양 북쪽에 낙하산 투하를 하였다. 압록강을 넘은 중국 지원군은 아직은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미군이나 국군이 미리 알았다면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는 순간 혹은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한 초기 사흘 안에 집중 공격을 하였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가더는 전용기로 공중시찰을 하면서 이제 한국 전쟁은 끝났다라고 장담하고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진지를 구축할 시간도 없이 작전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의 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당초 조직방어 계획을 변경하여 소위 말하는 운동전 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산 진격 중인 미군과 한국군을 수시로 각계 격파하기로 한 것이다. 펑더하이는 주력 5개 군단과 1개 사단을 동부전선 황초령, 부전령 방어선상에 두고 조선인민군과 협력하여 서부전선 주력작전의 측방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박천, 태천, 운산, 온정리, 회천, 이원선에 진출하고 그 선두부대인 국군 제6사단 7연대는 고장동을 점령한 다음 벌써 압록강의 코앞인 초산까지 들어왔다. 그들 각 부대는 시합이나 하듯이 압록강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미 압록강물을 말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풍문까지 나오고 있었다. 중국 지원군 쪽에서는 막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이처럼 빨리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다. 그들은 중공군이 벌써 대거 조선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중국 지원군 본부가 대유동에 도착한 이후 중국군 서로는 유선 전화로 통화할 수 없었고 오직 무전기 연락만이 가능하였다. 전화로 통할 수 있는 곳은 사령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전방에 배치된 제40군 118사단이 유일했다. 10월 25일 새벽 2시쯤 참모장 재팡이 당직을 맡고 있는데 병단 사령부 당직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제118사단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정면에서 적을 발견했다는 급보였다. 재팡은 좀 의심쩍었다. 너무나 빠른 적과의 조우였기 때문이다. 잘 확인해보라. 적이 확실한가? 적이 확실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 위치는 어디인가? 네, 북진 온정 도로상입니다. 북진에 더 가깝습니다. 적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인원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 미군인가? 한국군인가? 그것도 현재로선 잘 알 수 없습니다. 알았다. 적들을 계속 감시하고 우리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적정을 수시로 보고하라. 재팡은 이 급박한 상황을 사령부 당직실의 홍세주에게 연락을 하였다. 조금 있으니 118사단장 덩해에게서 직접 홍세주에게 전화가 왔다. 말하라. 전방의 적은 미군인가 한국군인가? 아무래도 한국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찰대원이 조선말을 들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국군 제6사단 병력인 것 같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한국군이라면 아직 공격하지 말고 우리 포위망 안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놔둬라. 보고를 받은 펑더하이는 운산 북쪽에 투입된 중국 지원군 제40군 124단의 전부를 보내 1개 연대 병력으로 운산동 북쪽의 간동, 옥녀봉 일대를 먼저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국군 6사단 병력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국군과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고 아침 9시쯤에 제40군 124단으로부터 전보가 들어왔다. 즉 아침 7시쯤 한국군 1사단의 선두부대가 탱크 10여 대를 앞세우고 운산 온정도로를 따라 들어오는 것을 중국 지원군 124단 360연대가 맹공을 퍼부었더니 흩어져 도주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첫 접전다운 접전은 오전 10시 20분에 벌어졌다. 10월 19일에 압록강을 넘어와서 25일이 적전이니 만 6일 만의 일이다. 중국인민지원군 제118사단 354연대가 353연대와 합동으로 풍중동, 양수동 일대에 매복해 있는 포위망 속으로 국군 제6사단 2연대 선두 1개 대대가 온정에서 북진으로 진격해오고 있었다. 10월 20일에 한국의 육군 본부로부터 한만 국경선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한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과 제8사단에게 희천과 온정리를 경유하여 압록강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23일
공격제대를 편성한 한국군 제6사단은 우일선의 제7연대를 붕장과 고장을 경유하여 조산으로 진격하게 하고 좌일선인 제2연대를 운정과 북진을 경유해 벽동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원래 유재홍 소장이 이끄는 제2군단은 압록강변을 장악하여 한만 국경선을 감시하며 통일작전을 완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김종호 준장이 이끄는 제6사단은 수풍댐으로부터 서쪽 지역을 담당하게 하고 이성가 준장이 이끄는 제8사단은 그 동북쪽의 만포진 방면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래서 김종호 준장은 제7연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조산으로 진격하도록 하고 한병선 대령이 이끄는 제2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도록 하는 한편 박광혁 중령이 이끄는 제10연대를 예비대로 배치하였다. 제2연대는 이날 온정리 서북쪽 독림산을 향해서 진격하던 중 중국인민지원군 제40군의 제118사단, 119사단, 제124단의 대군과 불시에 조우하게 된다. 국군 제6사단 2연대 선두 1개 대대가 포위망으로 들어올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던 인민지원군은 제2연대 전원이 완전히 포위망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온정리는 청천강 하류 계곡의 정략 요충지로서 그 서남방 10마일 지점에 운산이 있고 동쪽의 희천은 제2군의 집결지였다. 북쪽의 고장동은 압록강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온정까지는 자동차길이 놓여 있으나 산이 많고 길은 아주 험하였다. 이 때문에 온정에서 압록강까지 가려면 소수 인원밖에 지나갈 수 없는 길이어서 한국군으로서는 이동이 쉽지 않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입장에서는 매복 공격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였다. 중공군의 전법은 일명 큰자루 전법, 구대 전법이라고 하는 전법을 쓴다.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형태를 이루어 그 자루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보병을 우회시켜 적 후방에 깊숙이 투입시켜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다.